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 철면 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어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북한이 오늘은 또 김여정의 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철면 피한 궤변이라고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다.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인내를 거듭하면서 겨우 이뤄낸 남북의 평화 모드가 이렇게 한순간에 깨지고 있다는 게 무척 안타깝기만 합니다. 참고 참으며 대화를 원하는 상대를 향해 계속해서 으르렁거리기만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형님, 큰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별 소비세가 인상된답니다. 당장 사러 가자. 쌍용자동차가 혜택이 제일 좋은데요? 6월 SUV 구매 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 원, 쌍용자동차에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까지.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역시 이런 혜택은 쌍용자동차밖에 없구만. 쌍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아버지도 유쾌요, 어머니도 유쾌요.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유쾌요.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한 끼 유쾌요.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9호선 색강역, 5호선 환승 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견본주택 오픈 중.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일주일 전이죠. 봉화 영풍석포 재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또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경상북도가 신청한 행정처분 조정 절차 안건을 인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 안동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의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승리를 선언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베이징시가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베이징 상황이 어떤지, 또 코로나 2차 유행으로 가는 건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베이징의 코로나 발생 사태가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수요일까지 베이징에서는 106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대부분 심파디, 농산물 시장을 다녀왔던 사람이나 이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심파디 시장이 위치한 펑타이구 같은 경우에는 전시 상태가 선포가 되면서 방역주의본부가 설치가 됐고요. 또 무장경찰뿐만 아니라 생화부대까지 배치가 됐기 때문에 우한시의 초기와 같은 아주 살벌한 분위기인데요. 예. 심파티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새로운 발상지라는 의미인데요. 예. 공교롭게도 2차 유행 진원지가 되면서
13일부터 폐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14일간은 강제가 폐쇄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현재 베이징에서는 7,500개 지역이 폐쇄가 됐고 10만 명의 감시 인원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파띠 시장, 그러니까 새로울 신의 발발할 발자에 신발지네요. 땅지자. 그래서 새롭게 발생한 곳, 지역. 이런 뜻이군요. 그 공교롭게도 새롭게 정말 이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그런 지역이 됐네요. 3개월 전에 우한시와 같은 그런 아주 살벌한 분위기라는 거, 베이징시가. 자, 중국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직후에 이번에 이렇게 베이징에서 집단 감염이 터져서 상당한 충격인데 지금 중국 지도부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적지 않게 놀랐겠어요. 네,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놀란 면도 있지만 해외 중국 학자뿐만 아니라 중국 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6월 15일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생일날에는 묘하게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불길한 날로 이번에도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취임했던 2013년이 황금날이었습니다. 예. 이때 중국 축구협회가 시 주석의 유일한 취미인 축구 경기를 열어줬는데요. 태국 대표팀과의 국제 친선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이 1대5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2015년 그 생일날에는 중국 증시에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가 32%나 폭락을 했는데요. 무려 6천조 원이 사라졌고요. 예. 이듬해인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민일보가 시 주석을 겨냥해서 유아 독점적인 권력 유지는 매우 위험하고 그런 지도자는 한심한 말기를 막겠다는 따끔한 충고가 실리기도 했고요. 예. 또 2018년 그 65세 생일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관료들이 황제에게 바치는 선물로다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학교를 전면 등교시킬 예정으로 있었는데요. 예. 이런 징크스 때문에 일주일을 앞당겼는데 막상 생일날 그 황제 생일날이죠. 예. 베이징 방역망이 뚫리면서 이번에도 여전히 불길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공교롭게 시 주석의 생일이 6월 15일인데 그러니까 2013년에 취임을 하고 줄곧 계속 안 좋은 일이 있었네요. 2013년, 15년, 16년, 18년 그리고 올해 20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풍수학자들 사이에서는 예. 시 주석의 부친이죠. 시중시인의 묘가 이장된 곳이 섬서성이 친민산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예. 부지가 4만 에이커 그러니까 홍콩섬의 4분의 1 규모로 썼는데 와. 이곳이 바로 용이 지나는 길목이다 보니까 이 묘소가 길목을 맞다 보니까 용이 노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시진핑 부친의 묘지를 이장을 했는데 그 묘지가 지금 홍콩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나 말도 안 되네요. 예, 지난 1월이었죠. 이제 우한의 이제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감축에 급급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격리 조치가 내려졌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11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우한을 방문한 적도 없고요. 또 시청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었는데요. 신파티 시장을 다녀왔고 이후 확진자들이 대부분 이 시장을 통한 그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시청구는 중국 최고위층의 집무실하고 거주지가 있는 중난하이가 있고요. 예. 인민대회당 그리고 천안문 광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27개 행정부서 중에서 서열 순위가 상위에 들어가는 발전기획위원회, 재정부 같은 중앙부처가 아주 밀집된 행정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중국의 신장 같은 곳에 화살이 꽂혔기 때문에 예. 중국 정부는 서둘러서 이렇게 방역 대책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중요한 도시 베이징, 중국의 심장과도 같아서 이번에 아주 발빠른 대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자, 코로나가 중국의 심장, 이 베이징에서 2차 확산이 갑자기 일어난 이유는 뭘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코로나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한 지 4일 만에 2차 유행이 일어났는데요. 예.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일주일 전부터 재개됐고요. 또 공항이나 대중교통이 정상화되면서 보복성 소비 활동도 활발해졌고요. 예. 또 외출이 크게 늘어났던 영향이 큽니다. 신파티 시장이라는 것은 1988년도에 지어졌는데요. 우한 화난 시장에 비해서는 21배 규모입니다.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예. 축구장이 157개 크기고요. 또 2,300만 베이징시의 위장의 기능을 담당했었습니다. 위장 기능. 매일, 예, 매일 야채가 1만 8천 톤이 공급되고요. 예. 과일은 2만 톤, 돼지는 3천 마리, 그리고 양은 1,200마리, 소는 150마리가 이곳을 통해서 공급됐기 때문에 예. 아시아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든 사람 간의 전염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붐비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 이 신파티 시장, 베이징시의 위장 기능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축구장 규모로 157개 정도 크기, 아시아 최대 시장이라는 거. 자, 베이징이 청정 지역에서 이렇게 위험 지역으로 바뀌면서 중국 내 공포가 재발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2차 대유행까지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중국의 검역 당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이 수입 연어를 처리하는 도마에서 검출이 됐다고 했는데요. 예. 다른 식품이나 과일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산물이 유럽 변종에 오염됐다고 판단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국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연어는 폐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없다고 판단 내리고 있고요. 예. 또 다른 냉동식품이죠.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묻어왔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온 감염자가 전파시켰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이 우한 코로나 관련해서 사망자를 10분의 1 정도로 축소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시장에 하루 유동인구 5만 명과 관련된 그 PCR 검사가 이제 나올 것이고요. 네. 또 다음 주에 25일부터 28일까지는 단오적 황금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언제든 집단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2차 대유행도 점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중국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게 된다면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요. 유럽의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 때를 보면은 2차 유행이 1차나 3차 때보다 더 큰 인명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 3일이 고비인데요. 20만 명에 대한 베이징 시민에 대한 그 PCR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 감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감염자 수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은 베이징의 그 2차 대유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이렇게 되면 중국의 소비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3대 공업 지역인 환발해 지역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한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공급망 훼손이 우려되는데요. 예. 이곳은 중국 제조 202와 관련해서 ICT, 빅데이터, 5G, AI와 관련된 세계적인 기업이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세계 부품 공급뿐만 아니라 제품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요. 예. 이렇게 되면 실질 실업률이 현재 20%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올해 IMF가 예상했던 대로 마이너스 3.7%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우한보다도 훨씬 큰 그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피해가 올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 피해가 퍼질 것이 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남미 지역의 확산세가 대단한데요.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전에 들어갈 경우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800만 명을 넘었고요. 예, 훨씬 넘었어요. 사망자도 43만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2주간 매일 10만 명 이상의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유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생각하기도 싫은 세계 경제 더블 딥 이중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과 관련된 전망 보고서를 냈던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 OECD 같은 경우에도 이 더블 딥에 빠지면은 마이너스 7.6%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그 2차 유행이 종료되기까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 문제 또 실업과 관련해서도 우리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은 상당한 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요. 이렇게 불행히 2차 유행을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전 세계가 지금 정책 총동원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는 1차 유행 때 8조 달러의 그 재정 투입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신속한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뭐 재정 정책, 병원 시설, 그리고 백신 개발, 의사나 간호사와 관련된 비상 사태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질병은 인명 피해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새롭게 여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난생 처음 보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하이퍼 커넥티드 세상이 되는데요. 예. 이제 직장에 나가지 않고 재택근무나 뭐 전자인증, 그리고 빅데이터, 온라인 교육, 원격 진료, 뭐 전자상거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 또 화상 그 회의 같은 디지털 사회를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예. 앞으로 미래의 삶은 3G나 4G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또 급격히 다가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백신 개발이 뭐 빨라야 내년쯤 나올 것 같다 그러는데 만약에 더 늦어져서 스페인 독감처럼 이렇게 장기화될 경우에 세계는 어떤 상황과 맞부딪힐 것 같습니까? 네, 뭐 일어날 확률은 상당히 낮지만 예. 미래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예.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는 세계는 14단계를 밟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14단계. G2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실업자도 늘어나게 되고요. 예. 대공황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세계 각국이 각자 도생길을 찾으면서 미중 그 동맹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주시장 폭락뿐만 아니라 기업 도산도 계속 일어나고 또 각국이 항공사가 더 이상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유화를 선언하게 되고요. 또한 기업들의 회계 제도를 변경시키지 않고서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그 세무나 회계 제도도 바뀌게 되고요. 또 세계 결제 시스템도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이나 백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들이 몰려가게 되고요. 예. 또 중국발 식량 부족 사태들이 일어나고 또한 뭐 도쿄 올림픽과 같은 모든 스포츠 행사 중지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급변 사태 그리고 또 산유국의 디폴트와 관련된 지역 분쟁 문제까지 아주 복잡하게 세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최악의 시나리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인류 최대의 위기가 올 것 같군요. 이렇게 된다면은.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환경부가 봉화 영풍 석포 재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이 상당 기간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지난 10일이죠.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행정처분 조정 안건을 심의해 인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석포 재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 여부는 향후 현장 방문조사와 같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실제 집행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안동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의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동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수동입니다. 예, 지금 설명드린 대로 영풍 석포 재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또다시 연기가 되게 생겼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작년 4월 달에 환경부에서 조업정지 120일을 요청을 했었고, 예. 이게 경상북도에서는 청문 절차, 그리고 환경부의 재질의, 그리고 채채의 유권 해석,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행정조정협의회에 요청을 하게 됐는데, 예. 이게 지금까지 과정만 해도 한 1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이게 행정조정협의위원회가, 대략 짧게는 몇 개월에서 또는 수년 이렇게 걸린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예. 적어도, 환경부의 요청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행정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2년, 3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 3년 더? 예. 길게 보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 지금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 활동이 2018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석포 재련소는 비철금속 부분으로 예. 종합환경허가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예.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환경관리협의회 활동이 끝나고, 예.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내년 통합환경허가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빠르면은 내년 연말 아니면은 전해년, 초가 되면은 재련소의 존폐 문제가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아마 경상북도에서는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계속 최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미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경부가 이제 작년에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조업정지를 해라고 했는데 경상북도가 이제 정부 기관에 이제 좀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조업정지 처분이 또다시 연기된 이런 상태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조업정지를 촉구해온 환경단체들로서는 상당히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허탈하기도 하고. 예.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된 과정이라면은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경상북도가 이렇게까지, 석포 재련소를, 아주 세세하게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아마 이철우 지사님이 석포 재련소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걸 참 느꼈고요.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은, 석포 재련소 중금속으로 인해서 낙동강 수질 오염의 정황이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민 280만, 그리고 이 낙동강 물을 쓰는 1,300만 영남인들의 이제 식수 불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도 반대로 확인이 됐고, 결국은 이철호 지사님은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북지사의 재련소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본적인 이유. 왜 이렇게?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일단 이철호 지사님이 1월 달에
한 워딩이 있습니다. 언론사에 인터뷰한 워딩이 예. 경제 문제, 예. 그리고 환경부의 처사가 지나치다. 그리고 또 지난해 그 환경부가 적발한 부분, 그러니까 폐수 배출 시설의 그 부적정 운영, 예. 이제 이걸 보고 폐수가 한 방울도 밖으로 새 나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폐수가 한 방울도 밖으로 새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재련소 측의 주장이죠. 예, 그렇죠. 이철우 지사님 근무처가 그 석포 재련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석포 재련소의 그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철우 지사님이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일방적으로 재련소 측의 주장만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역시 그거는 경제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경제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고 예. 굳이 그 경제 문제만을 이렇게 보는 것일까? 그러면 그 경상북도민들의 280만 도민들의 민의는 어떻게 그 전혀 신경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지역에서 영풍 석포 재련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일단 뭐 단적으로 세수 하나만을 이야기하면 봉화군에 들어오는 세수가 1년에 한 25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25억이 세수가 들어와요. 네, 그런데 그 간접적인 그 경제 영향은 사실 이제 석포 주민들 한 2,000명 되는데 여기 한 80%가 직간접적으로 석포 재련소에 이렇게 생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 80%나 한 80% 그러니까 외주업체로 들어가서 이제 그 고용돼서 일을 하거나 또는 뭐 주변에 그 식당을 하거나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 석포 지역 주민들한테는 생활원으로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봉화군 전체에 미치는 일반적인 세수는 사실 그 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죠. 1년에 그 1조 4천억 매출을 올리는 이 대기업에서 1년에 세수로 들어오는 게 한 25억 정도 이렇게 된다 하면은 정말 그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봉화군에 들어오는 세수, 재련소, 영풍 석포 재련소의 세수가 1년에 한 25억 정도 된다.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포 주민들의 80%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경제 문제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환경 문제는 이건 너무너무나 심각한 거다. 280만 사실 경북 이거는 도민. 뭐 환경 문제라는 걸 떠나서 이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가 지난 4월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자 도에서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면서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하게 되면 그럼 바로 이제 행정처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대부분의 소송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기각이 된다면은 당장 그 행정처분을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 사이에 환경부가 재련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서 다수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된 건가요? 자, 이게 참 문제입니다. 2018년에 사실은 폐수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이 돼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또 4월에 6가지 위반을 해가지고 2018년에 중복 위반이다 이렇게 가중처벌 120일 조업정지 요청을 받았고요. 그런데 원래 또 이 4월달에 점검을 했었는데 11가지 이렇게 위반 사항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 그리고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유출, 오염 토양 외부 반출, 그리고 정화 등 11가지 위반을 하였는데 재련소 측에서 그 보도 자료를 낸 걸 보면요, 배출 허용 기준 초과하는 것은 특정 7개만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한 70% 5개가 위반을 한 걸로 나오니까 이거는 적절치 않다. 그러면은 환경부에서
이게 초과하는 굴뚝만 조사를 했느냐,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고, 또 오염토양 외부 유출 반출을 하는 게 그 일공장에 그 정화를 해야 될 토양들이 그 재련소 측의 주장에 의하면은 장소가 협소하니까 여기서는 정화를 못하니까 상공장으로 옮겨서 이렇게 정화를 하려고 했다. 이게 무슨 법 위반이냐? 예. 근데 사실은 오염토양을 상공장으로 가져가는 것도 도로를 통해서 차로 이동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네. 관리 감독 기관에다가 협의를 해야죠, 사실은 사전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협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예. 지금까지 무법천지로 법을 위반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여겼다는 그 아주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뭐 재발 방지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18년에도 단속되고 작년에도 되고 이번에 또 4월에 또 되고. 그러니까 네. 보니까 위반한 법률 보니까 한 11가지 정도 된다고 예, 하시는데 뭐 11가지. 대기 오염, 뭐 대기, 물, 토양, 하천, 폐기물 관리법 등등 해서 뭐 거의 다네요. 환경 관련한 거는 거의 다라고 보면 우리가 되겠네요. 정치인들 보면은 뭐 비리 저지르는 정치인들 비리 백화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석고재련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법 백화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지금 뭐 재련소 측에서는 뭐 보복성 단속이다 뭐 이렇게 유감을 표했다는 것까지 말씀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질문을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낙동강 상류 환경 관리 협의회 활동에 따라서 또 다른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 절차와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도 그 낙동강 환경관리협의회 그 공동대표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결과가 빠르면은 올 연말 아니면은 내년 초쯤 이렇게 결과가 다들 나올 것 같고 예. 일부 결과들은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지만은 그러면 원래 나오는 이 올 연말이나 내년에 나오는 이 결과와 그리고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적용되는 통합환경허가제도 예. 적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서 그러니까 재련소가 여기에서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예. 아니면은 폐쇄 이전을 할 것인지 이제 존폐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쯤. 빠르면은 아마 내년 말쯤이나 예. 아니면은 후내년 초쯤 이 재련소 존폐 문제가 결정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우 예.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좀 길어 보이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간단치가 않죠. 그 영풍그룹이 재계서열 한 25위 정도 되는 대그룹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50년 동안 여기에서 재련 활동을 기업 활동을 해왔는데 이게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렇네요.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좀 간략히 좀 전해 주시죠. 예, 뭐 제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석고재련소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러한 것들은 제가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낙동강 유역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낙동강 물이 안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낙동강의 수질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낙동강을 원래대로 복원시켜야죠. 예.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무법천지로 이제 돈만을 벌어온 영풍 석고재련소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석고재련소는 더 이상 그 낙동강 유역 국민들에게 죄를 짓지 말고 기업과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라고요. 예. 또한 경상북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우 지사님은 지나친 재련소 사랑 그만하시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280만 경북도민과 그리고 1,300만 낙동강 유역민들의 건강을 생명을 헤아리는 예. 도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의장이었습니다.
네, 조진의 부동산 매거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한동안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죠. 오늘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21번째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크게 봐서 종합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해 4번째네요. 그러니까 이번이 2017년에 8.2 대책, 18년에 9.13 대책, 작년 19년에 12.16 대책이 이어서 바로 오늘입니다. 6.17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자, 전체적으로요. 이 좀 내용이 하도 많아서요. 이번 대책 이렇게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 대책으로 집값 안정, 투기 억제 가능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번에 그 발표가 나오면서 재미난 내용들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가격 안정화가 됐다고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폭등한 지역에 대한 규제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격 안정화가 됐던 매물 소진 내용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울 기준으로는 갭 투자를 통해서 급매물을 소진을 시켜버렸고 오히려 이제 양도세 부과 기준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급매물만 소진됐군요. 그래서 안정화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서울에. 일부 지역에.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정부 규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유동자금에 의해서 가격은 계속 오르고 또 투자처를 찾는다. 이게 이제 시장 반응인데 오늘 규제책에서의 가장 큰 핵심들은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와 이제 그동안의 법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대출을 좀 자유롭게 받아서 활용을 했던 것들 그리고 또 그 최근 들어서 풍성효과 지역의 급상승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전매권이라고 해서 분양권을 활용하는 그 가격 급상승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같이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이번 규제책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규제를 하고 있는 자금을 동결시키는 부분 그리고 뭐 3억 그동안은 그 금액이 3억 이상분에 대한 자금 출처였는데 이제는 그 규제도 없애고 다 자금 출처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런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효과가 없었잖아요. 잠깐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집값이 뛰었잖아요. 방송 중에 이런 얘기 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있는 그대로 해주세요. 사실은 그 전매권이라는 거를 저희도 시장조사를 나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전매권에 대한 거래는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인천시, 뭐 대전광역시, 뭐 그게 올해 이번에 규제됐던 지역들의 사례를 보면 현장에서 하루에 뭐 1억이 올랐네 이런 어떤 뉴스들을 보셨는데 그 거래들이 통장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두세 번씩 가격을 올려서 거래되는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실제 분양 가격이나 매매 가격 자체가 다운 계약서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런 거래를 막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거의 시중에 있는 1,100조 원 가까이 되는 유동자금이 남아있고 이번에 동학 개미들도 주식에 대해서 성공했다가 다시 또 실패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이 규제책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심화가 된다고 한다면 또 음성거래는 여전히 막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 저도 또 한 가지는 갭 투자가 좀 강화돼서 그 투자를 못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좀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소액 뭐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기준으로 노원구나 창계동에 있는 뭐 4억짜리 아파트가 3억대 실제 전세를 끼고 1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1억에 대한 현금 투자 부분은 지금 현재 생각보다 폭이 넓어져서 20, 30대도 그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갭 투자와 관련된 지방의 4억 미만, 3억 미만에 대한 주택은 오히려 더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번에도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또 시장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또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기를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오늘 이 내용이 워낙 많아서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대폭 확대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웬만하면 다 규제 지역이 됐고 뭐 대전이나 뭐 청주 이런 데도 다 규제 지역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가 각종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는 거. 또 하나가 갭 투자 또 법인을 이용한 투자 이거 상당히 이제 규제를
강화했다. 이렇게 좀 크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다 할 얘기가 많아서요. 제가 따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우리 이사님이 좀 짚어주세요.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그 지방에서 계신 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그 적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는 규제 지역 투기에 해당되는 투기 지역, 투기과열 지역, 조정 지역에 해당되는 거래라든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대출 규제라든가 가격 규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고 본다면 예. 이번에는 전체 비규제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대출 거래가 이제 그 대출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아닌 최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주택을 소진시킨 그 일부 비율을 보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방의 주소를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다주택자의 규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담보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전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사시려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뭐 1년 안에 그러니까 예전에 현행 조건으로 왔었을 때 2년 안에 이제 기존 주택을 팔면은 허용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6개월 이내에 팔고 주시전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내가 들어가서 살 목적이 아닌 다음엔 주택을 사지 말아라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출 규제가 제일 강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그래서 내가 지금 주택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살 때 2년 동안은 이제 보유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6개월로 단축이 됐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7월 1일부터 실행을 하게 되니까 지방에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시고 서울에 있는 주택을 사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방 주택을 팔아서 서울 주택을 보유하고 또 실제 주소도 이전을 하셔서 거주를 하셔야지만 되는 그러니까요. 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시는 분들 중에서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가 저렴하고 장기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에 의한 서민 자금으로 활용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 장기 저리 상품들을 이용을 했는데 이게 특히 이런 어떤 규제책에서 벗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금자리로는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어요? 대출만 해주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부터는 들어가서 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그걸 들어가서 산다라는 기준이 이제 그 주민등록상에 전입신고라는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걸 1년 안에 했던 것들을 이번에는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지만 되고 안 그러면 대출금을 회수한다라는 조건. 물론 이제 기존 대출 말고 신규 대출부터 적용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또 이제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는 대출도 이제 막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이번에 상당히 강화가 됐는데 이것도 좀 이 투기를 어떤 좀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됐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란 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강화가 됐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놓고 본인이 그 자금을 가고 집을 사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을 해서 투자나 아니면 그런 차익을 통한 실현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예 안 되는 부분들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역, 조정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었을 때 기존에는 9억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세대출을 갖다 즉시 회수하는 그런 경우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역의 기준이 시가 기준으로 3억입니다. 이제 9억에서 3억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서울 수도권의 전체 주택, 웬만한 주택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대책 보니까 이 조진희 이사님이 한 번씩 다 짚어줬던 내용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전세자금 대출 이 규제 강화 같은 경우가 이 참 시장이 머리가 좋은 게 이거 좋게 말해서 머리가 좋은 게 그러니까 5억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여기 이제 전세가 만약 4억이라면 집을 일단 팔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전세 다시 살거나 아니면 뭐 바로 옆집에 전세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억 전세를 주고 그러니까 1억이 남죠. 남는 데다가 요 4억 전세금을 또 대출을 받으니까 내 손 안에 갑자기 5억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5억을 똑같은 5억짜리 아파트 5개를 또 살 수 있는 거죠. 전세를 안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집값 공급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었고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법인 문제도 짚어주셨잖아요, 전에. 이 법인 투자에 대해서도 법인 투기에 대해서도 지금 규제가 강화됐죠.
네. 예, 이것도 그동안 법인을 활용했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합산과세하지 않았다는 거고, 예. 각각의 주택을 1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법인을,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서, 1인 법인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도 중과가 되는 부분이 법인별로 10%밖에 안 됐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중과 비율로 20%를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도 합산과세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혜택을 받는 것들이 이제 규제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예. 특히 이제 6억 이하에 대한 그 공제 혜택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도 거의 개인과 동일한 율로 이제 그 세금을 내시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법인을 세워서 투기를 하는 그런 세력들 이제 좀 근절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LNS 자산운용의 조진희 이사였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좀 그나마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비 소식이 있어서 폭염이 주춤한데요. 점차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50mm 나와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내일 오전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고 더워지겠고 주말 동안에도 맑은 가운데 기온이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낮 기온 30도를 넘겠고요. 이제 습도까지 높아져서 다음 주부터는 찜통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양 현재 기온은 25도, 체감온도 25도, 습도 54% 나와 있고요. 내일 기온은 아침이 17도,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